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더하여 아동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지켜가는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아동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케어스토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7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매년 1시간 이상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아직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저도 4살 난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데, 요즘 들어 뉴스에서 처참하고 비극적인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을 때면 마음에 절망감과 공포심마저 들게 됩니다. 노인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는 신고를 통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아이를 구할 수 있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참혹함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신 우리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드리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9살 A군이 여행용 가방에 갇힌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가 가방에 가둔 건데요. A군이 발견된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계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어제 구속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남 천안 순천향대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 속에 갇힌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9살 A군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이곳 병원에서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만 이틀도 채우지 못한 채 끝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A군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알려졌습니다. A군 유가족 측은 부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후 빈소를 차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아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구해 병원으로 옮길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발견 당시부터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는 7시간이나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혀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발견한 뒤 약 1시간 정도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독한 상태였던 거죠. 병원으로 옮겨진 뒤 A군은 기계호흡에 의지하게 됐고 가족들과 의료진은 기적을 바라는 상태였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되짚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1일 정오쯤 A군의 계모 43살 B씨가 집안 안에서 A군이 게임기를 부수고도 안 부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훈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시키는데요. B씨는 심지어 아이가 가방이 작아 몸이 들어가지 않자 몸을 더 구부려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A군은 가방에 들어가서 글쎄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벌을 받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훈육을 하고도 B씨는 태연하게 밖으로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집을 나와 3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A군이 가방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A군을 처음에 가뒀던 가방보다 더 작은 가방에 가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B씨 본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 시간이 7시 25분쯤이니까 한 7시간 정도로 A군은 가방을 옮겨가며 몸을 구부린 채 가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네, 아무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9살이잖아요. 굉장히 좀 끔찍한 훈육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B 씨의 학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5일에도 A군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조사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A군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나 A군을 학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은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A군의 생활태도 문제로 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A군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도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를 들어 경비실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경찰 등에서 조사가 나오자 당시 B 씨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대를 일삼는 부모한테서 아이를 분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아이가 9살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 동의가 이루어져야 국가에서 나서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군은 지금의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B 씨와 A군의 친부이자 B 씨의 남편인 C 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훈육 방법을 바꾸는 등의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처음 학대 사건 조사가 미처 종결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좀 경찰의 수사 상황도 모두가 좀 꼼꼼하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B 씨의 죄명도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당초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어제 저녁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B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B 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군의 친부인 C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아동학대에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방조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B 씨의 친자녀 2명이 집안에 있었는데요. 정확한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모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계모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엄격히 따져보면 계모 혹은 의붓어머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B 씨와 C 씨가 사실혼 관계이지 법률혼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친자녀 2명을 비롯해 C 씨와 A군이 모두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개인 사생활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B 씨가 A군의 법적인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을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A군 가정을 하나로 보고 관리나 보호를 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부분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재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 1000명 중 단 1.1명.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동형 기자의 몸에 사람들의 시선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학대 상황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일로 와. 야, 똑바로 서. 똑바로 서. 너 왜 말을 안 들어? 차렷. 너 또 맞고 싶어, 아빠한테? 몇 번 얘기해, 아빠가? 아빠 잘못했어. 큰 소리로 얘기하라고.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짱나, 진짜. 너 지금 벌 쓰는 거야, 이거. 잘못했어. 움직이지 마! 아우, 씨. 나 엄마 화나게 할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했어요, 엄마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너 집에 가서 또 맞을 줄 알아, 너. 울지 마. 다 굶을 줄 알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는데요. 신고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단 저게 학대일까라고 정확하지도 않아. 훈육인지 아동학대인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기가 좀. 막상 또 절차도 복잡하고 하잖아. 저도 뭐 따로 조서를 써야 되고. 보복당할까봐. 맞을 것 같고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아이 지킴콜 112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잘 나왔네요. 그냥 신고를 직접 이렇게 전화로 하기보다는 문자는 간단하니까 익명성으로 되면 아무래도 훨씬 신고하기가 편하긴 하죠.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울 땐 아이 지킴콜 112를 떠올려주세요.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학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착한 기술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는 이 교육은 제목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인 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요.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 교육학을 갖고 있고 또 평생교육사 2급 또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1장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서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이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장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을 살펴보고요. 4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된 해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2000년에 그렇게 전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 동기가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을 텐데 1998년에 땡땡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서 누나는 굶겨 죽고 또 집안 마당에 묻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 바로 이 1998년의 땡땡 아동학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1999년에 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는데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이거 참 문제죠. 부모님의 잘못된 믿음. 특히 이때쯤에 많이 이제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종교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특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런 그 신앙관을 심어줌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꽤 많이 벌어졌던 시기가 이때쯤이었던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라는 것이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에는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되는데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박 씨는 의붓 딸 B양이 사망 당시에 9살이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죠. 9살인데 참 아동학대로 사망을 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죠. 또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아동의 갈비뼈 24개 중에 16개나 골절이 됐고, 폭행 뒤 멍을 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또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임 씨는 의붓 딸 A양, 사망 당시 이제 만 8세였는데 그 A양을 때린 뒤에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장감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는요. 네, 맞아가지고 복막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복통이 참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건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후 A양 언니, 그때 이제 만 12세,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임 씨는 A양 언니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서 물고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세탁기에 가둬서 돌린다는 게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그래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아동복지법 일부가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동인권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죠.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에 우리나라는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내용을 비준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끔 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동은 4가지의 권리를 갖는다는데요. 첫 번째는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갖는다. 자, 두 번째는 발달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참여권이 있는데요.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4가지 권리가 아동의 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바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입니다. 자,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적용받는데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뜻하는 것이고요. 형법상의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이고요. 복지법상의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에 대한 거고,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나 또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아동학대 치사나 중상해, 상습범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있어서 아동학대 행위는 곧 처벌을 받는다, 곧 범법자가 된다,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가운데 범주, 이렇게 되는 가운데 범주가 바로 아동학대의 범죄죠. 즉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자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바로 아동학대 행위에 속한다는 거죠. 아동학대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 중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속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 또는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동학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신체학대라는 것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모두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에 가하는 행위, 또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 또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다. 아동복지법상에서는요, 이러한 신체학대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고요. 처벌법상에 있어서는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 치상 등의 처리로 가능이 됩니다. 또 특히 아동학대 치사 시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데 약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죠. 네, 미국에선 100년, 200년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10,000년, 10만 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 머물다 온 딸에게 화가 나서 욕설 및 폭행을 한 친부가 있다고 해요. 자, 법원은 이에 대해서 처벌을 내렸는데 친부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학대의 유형 두 번째, 바로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 정서학대라는 것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들이고요.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를 하는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서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처벌법상에 있어서는 체포, 감금, 또 중체포, 감금, 또 특수체포, 감금, 체포, 감금, 치상, 협박, 특수협박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6살 유치원생에게 3회에 걸쳐 억지로 밥을 먹인 유치원 보육교사,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시죠. 네, 이래서 어린이집 보내기가, 또 유치원 보내기가 많이 좀 꺼려집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돼야 되고 아동학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벌금 300만 원인데 아동학대를 접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도록 아프겠죠. 자, 이번에는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도 성적인 학대의 내용인데요. 성학대인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또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상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아동을 매매,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놨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동을 성폭행했던 조두순 씨라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피해 아동은 60년형을 선고받기를 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를 본 저희 국민들은 한 10만 년 받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처벌법상으로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1년간 11세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 및 추행한 50대 친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방임과 유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인데요. 자, 물리적 방임이 있죠. 기본적인 의식주를 아이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교육적 방임, 교육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보호자가 아동을 의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고요.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도망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아동복지법상에서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요. 처벌법상에 있어서는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 혹사, 유기치상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살인을 방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이를 잘못 방치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법상에서도 어떤 살인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2세, 14세 아동들이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한 친부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은 친부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요, 연도별 신고 접수 및 사례 판단의 그 건수들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들이죠. 보시면 2004년부터 출발을 해서 2017년도로 가는 사이에 6,998건이었던 신고 접수가 29,000건으로 됐다고 하면은 4배 이상이 높아진 거죠. 또 4,880건이었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25,000건으로 늘었다고 하면은 5배가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묵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아동학대의 사례별 유형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중복학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학대가 한 가지 유형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복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어서 나타나는 학대는 정서적 학대고, 그리고 이어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 또 성학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높은 중복학대의 비율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즉, 한 사례에 한 가지 경우에 학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서 우리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학대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부모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76.8%가 부모가 저지른, 부모가 한 아동학대 행위였다. 대리 양육자가 14.9%를 차지하고 있고요. 친인척이 4.8%, 기타가 2%, 타인이 1.3%였다. 자, 학대 행위자의 77%가량이 부모였다는 거,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 또한 혹시 아이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만 되겠죠. 또 학대 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이 양육 태도 및 방법의 부족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은요,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길게 나타납니다. 평생을 이 아동학대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신체의 손상에 있어서도 피해를 당하는데 피부 결손, 화상, 골절, 안구 출혈, 장기 파열, 두뇌 손상, 성장 실패, 생리기능 변화와 사망에까지 이르는 신체 손상과 더불어서 심리, 정서 손상도 크죠.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자아기능 손상, 감절 조정 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 무력감 같은 거, 또 애착 형성이 붕괴되고 충돌 조정 능력이 저하되고 또래 관계가 붕괴되고 자학적, 자기 파괴 행동과 정신병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그 아동들을 다시 한번 만나본 그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 한번 보실 텐데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자녀의 뇌에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이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정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무게 16kg에 불과했던 인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A양이 얼마 전 퇴원했습니다. 건강은 회복됐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자녀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최지욱 교수 등이 다른 학대 없이 만성적인 언어학대만 경험하며 자란 젊은 성인 19명의 뇌 영상을 분석했더니 신경회로 발달 상태가 학대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신경섬유 다발이 좁거나 일부 끊어져 원활한 신경 전달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언어적인 이해력, 또 언어 지능 이런 거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최 교수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자란 성인들 역시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회로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노출도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당했을 때 그걸 감당하는 그 능력도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어릴 때 받은 정서적인 학대가 어른이 돼서도 문제를 일으켜 학대가 대물림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자,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동학대라고 의심이 됐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만 되겠고요. 그런 신고를 통해서 아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더불어서 그러한 개입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요. 아동복지법 제45조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6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실 때에는 신고전화 112번으로 바로 신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번호고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112번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연구, 자료를 발간하고 또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 상담원 직무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에 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요.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처치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 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하고요.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및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자체 사례회의도 운영합니다. 자, 이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112나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리고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목격했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번으로 꼭 신고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개입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는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자,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것인데 24시간 신고 전화가 운영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112번입니다. 자,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 후에 현장 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로 통보해서 같이 조사가 나가게 되겠죠. 자, 일반 상담 접수 및 타 기관으로 또 연계가 되어집니다. 학대에 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신고하실 때에 알려주시는 것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정보 중에서 아동의 현 주소지와 행위자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상담원 2인 1조로 출동이 되게 되겠고요. 경찰이 우선이고 그리고 동행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에 대한 관련인도 필요시에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혐의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자,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데요. 행위자 범죄 행위의 제지와 그리고 아동을 격리해서 보호하고요.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도 하고 의료기관으로도 인도를 신속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 정지, 아동보호 위탁, 아동치료 위탁, 아동 가정 위탁,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 같은 조치를 하게끔 되겠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는데요. 임시적인 조치로서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 금지, 친권 후견인 행사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구치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는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사례관리는 피해 아동에 대해서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지원,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계가 되겠고요.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는요,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 또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 연계기관을 결정을 하고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동학대 사립 개입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이런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부터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분들께서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그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해 놓은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표가 바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직군인데요.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바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만 받은 시설들이라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재가장기요양기관들도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법적인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교육을 수료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특히나 이 교육 영상을 단순히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께만 제공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들께도 이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자료 또한 카톡 같은 걸로 메시지로 전달을 해 드려서 보호자분들께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함께 영상과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눈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다 함께 예방하는 길이 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종사자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들께도 이 교육 영상을 꼭 링크와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황을 보면은 바로 이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현황인데 먼저는 신고 접수 건수를 보시면요. 2005년에는 1607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6년과 17년으로 가면서 8000건에 넘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사례가 판단된 경우도 6460건, 6712건으로 크게 증가해서 나타납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신고를 통해서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갖고 계신 우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동학대 현황을 알고 계신다면은 아동학대 지금 그 사건을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신다면은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요 신고 의무자를 보면은 당연히 월등하게 초중고 교직원 분들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아동을 법적으로 교육하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직원 분들께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아이를 관찰하고 또 아이를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 신고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비율을 보시면요. 신고 의무자에 의한 판단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비율도 70.9%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만일 아동학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벌칙을 받을 수 있겠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교육을 만약에 미실시했다고 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먼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아동학대를 알고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해서 아동이 만약에 사망했다. 이 경우에는 방조죄까지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여부를 점검하면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시키고도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때에 따라서는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방조죄까지도 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아동학대를 신고한 분들은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먼저는 불이익을 조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아동학대 처벌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또한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변안전 조치, 열람 제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알아두세요. 어디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를 필요한 조치 요구도 강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요, 아동학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신체의 학대에 대한 부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특징이죠.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라든지 핥히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이라든지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이 보세요. 네,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또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뜨거운 물이라든지 다리미 자국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사진 보세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실 영상은요, YTN의 취재 엠팩트 그 영상인데요. 아동학대로 4살 여아가 숨졌다. 네, 그런데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엔 아이가 이제 숨진 건데, 이 영상은요, 2019년 1월에 지금 올려진 영상이고요.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서론에서 보셨던 그 가방에 아이를 담아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요, 2020년에 있었던 일이죠. 몇 개월 전 일입니다. 지금도 아동학대가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네, 여러분들 꼭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여아가 학대 끝에 숨진 채 발견됐고 가해자인 어머니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보호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새해 첫날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가정에서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30대 어머니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를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둬놓은 겁니다. 이날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가까웠던 엄동설안의 날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 머리에 피멍이 든 흔적도 발견됐고 이로 인한 뇌출혈이 1차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가해자인 어머니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맨 처음 진술에서 가해자인 35살 이모 씨는 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전날 저녁 아이가 잠들기 전 프라이팬을 이용해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한 뒤에도 응급실 비용이 걱정돼 신고를 미뤘다고 털어놨습니다. 숨진 4살 여아의 몸 곳곳에서는 화상 등 여러 상처가 발견됐고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도 현저히 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3남매 중 막내였던 피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자녀에게도 학대를 일삼았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이미 주변에서는 여러 차례 이 가정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이런 신고를 했다면서요. 네, 이혼한 이 씨는 홀로 3남매를 키워왔는데 남편과 함께 살았던 3년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5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고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자녀를 때린 혐의로 처벌받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최소 4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그동안 세 자녀는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기관교육을 받은 부모의 손에 다시 맡겨졌고 끝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기는 했거든요. 부모 교육을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충분히 교육받았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특히 사고 당일 며칠 전부터 지역 아동보호기관에서 여러 차례 가정 방문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폭력이 계속돼도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가정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웃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이전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방임과 학대 정황이 확인돼 법원은 아동 임시보호 조치를 명령했고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복귀가 이뤄진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건 부실한 사후관리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일했던 아동보호 담당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이라도 사후에는 일선 담당자들에게 강제처분 권한이 없어 힘든 점이 많다는 겁니다. 또 방임 단계에서는 부모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아동보호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강제적인 조치를 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보호라는 두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아동학대 중에서도 이 정서적 학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서적 학대는 귀가를 거부한다든지 우울한다든지 또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한다든지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발견이 어려워서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학대가 바로 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특히나 방임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또 영양실조가 있다든지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는 경우, 또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그런 아동일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아동학대가 방임이라는 거죠.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또한 성적인 학대에 있어서는요.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을 보일 때 성놀이 같은 거죠. 또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인다든지 먹는 거에 있어서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을 때 또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감과 악몽 등 수면장애를 갖고 있는 현상이 있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대처 요령은요. 아동 진술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지 말고 즉각 112에 신고를 하셔야만 되겠고요. 발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말해 주셔야만 되겠고요.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동학대를 신고하실 때의 신고 절차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죠? 먼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심 징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응급상황 시에는 아동의 안전부터 먼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죠? 즉시 112에 아동학대를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현장 조사 및 사례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지원과 서비스가 협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주의사항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에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은폐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만 되겠죠.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사진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그런 증거 사진들을 확보해 주시고요.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서 계속 캐묻지 마시고 유도 질문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면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 안심하고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고 우리가 예시를 좀 한번 보면요. 자, 양식에 있어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장소에 대한 정보부터 있어야 되겠죠. 이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주소를 알아두셔야만 되겠고요.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응급 상황인지를 꼭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속한 출동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응급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10분 이내로 우선 출동이 가능하고요. 아동의 인적 사항도 알아셔야 되겠죠. 이름, 성별, 나이, 특징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의심되는 학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냥 미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신고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신고자 요청 사항으로서 면담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만 되겠죠. 마지막 내용으로 신고 관련해서 자주 해주시는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질문이 있는데 즉시 출동이 이루어지고요. 지구대에 지구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경찰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어떤 인성교육이나 또는 이런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이 정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상담에 대한 방법 또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 같은 것들을 잘 숙지하실 수 있게끔 정기적인 교육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경찰서의 사복 전담 형사도 요청할 수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 동반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했음을 학대 행위자, 가족에게 고지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불필요하고 부적절하죠. 진술이 오염될 수 있고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야만 되겠죠.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판결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조사와 확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역할이고요. 최종 판정은 경찰, 검찰 수사 그리고 법정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신고자의 신변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냐면요. 명백한 학대 선언에 따라서 범인 지목은 필요가 없고요.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바로 전에도 살펴보셨죠. 산불 신고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신다면은 주저마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적 보복에 대한 우려는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변 보장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112로 신고해서 처벌도 가능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신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출동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어떤 협조가 필요하냐면요. 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되겠죠. 증언, 폭로, 가족관계, 의심이 가는 가해자에 대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주시고요. 피해 아동도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죠. 가능하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라도 아동을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냐고도 물어보셨는데요.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처음에 다뤄봤죠. 아동학대 범죄 모두가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도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피해 아동 개인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는 위법이라는 거 꼭 아셔야만 되겠고 언론 보도로 신고자, 피해자 2차 피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만 되겠죠. 자, 지금 교육을 시청하시는 우리 종사자 여러분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구글 앱스토어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보시면은 아이지킴콜이라고 검색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어플을 설치를 해 주시는데 요렇게 아이콘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그림으로 손바닥 이 그림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지금 설치를 해 주십시오. 빨리. 자,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아이지킴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앱을 꼭 설치를 하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셨다거나 하면은 112로도 신고를 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한 번씩 이 아이지킴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 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제작한 모바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꼭 설치하셔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네, 다 설치를 해 주신 걸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지킴콜 112 앱을 관심 있게 꼭 봐주시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여기로 신고를 하시고 또는 전화 112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셨습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동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고통받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인으로서 아이들의 고통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르신을 정성으로 돌봐드리는 여러분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다 함께 보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